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AT24C08에 우리가 정의한 EP 프로토콜대로 PID 게인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의한 두 함수 EP PID 게인 라이트랑 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EEPROM 데이터를 관리할 거고요. 각각의 함수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쓰기 함수가 2ms 정도가 걸렸고요. 읽기 함수는 440 마이크로색 정도가 걸렸습니다. 2ms 이렇게 걸린 거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린 건데, 사실 그 중에 1.5ms 정도는 이 함수 내부에서 딜레이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딜레이 함수가 소모하는 거고, 실제로 통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읽기나 쓰기나 둘 다 400에서 500 마이크로색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 긴 시간이죠. 저희는 1000 마이크로색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동작해야 되는데 2ms 이렇게 걸리면 1kHz로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기능들은 드론이 비행할 때 수행되는 것들이고, EEPROM의 PID 게인을 읽고 쓰는 거는 드론이 비행하지 않을 때 할 거라서 사실은 이 타임라인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DC를 이용해서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고, 배터리 전압이 얼마 이하로 낮아지면 알람이 울리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파워 서플라이로 드론에 전원을 넣어 줄 거고요. 아직은 전원을 안 넣은 상태고, 그리고 FC는 이 BEC로 입력된 전압을 ADC를 해서 그 결과를 UART로 출력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네, 전원을 켰고 터미널 창을 보시면 두 종류의 숫자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왼쪽 숫자 3160 정도 출력되는 숫자가 ADC를 한 결과고요. 오른쪽 숫자가 그 ADC 결과를 전압으로 변환한 겁니다. 단위는 볼트고요. 그래서 지금 파워 서플라이는 11.4V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저 오른쪽 숫자를 보시면 11.43, 4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얼추 오차가 좀 있긴 하지만 잘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압을 조금 바꿔보면, 조금 높였더니 파워 서플라이는 12.3V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정된 전압은 12.3에서 12.32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역시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드는 전압이 10V 밑으로 떨어지면 부저가 울리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10V 밑으로 낮췄더니 이렇게 9.3V를 입력했더니 부저가 울리면서 또 전압 측정은 9.23, 24 이렇게 잘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전압을 높이면 10V 이상 되면 부저가 꺼지고요. 10V 이하로 떨어지면 부저가 울리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지금 9.9V 되니까 부저가 울리죠. 저희는 3셀 배터리를 사용할 건데, 이 3셀 배터리 기준으로 10V 정도로 전압이 떨어지면 배터리를 못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람을 통해서 배터리의 전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배터리 전압은 STM의 ADC 기능을 사용해서 측정할 겁니다. 이 ADC를 통해서 측정된 결과가 전압 단위로 나오면 편한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측정된 값을 가지고 전압을 역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때 VREF라고 하는 기준 전압이랑 ADC의 레졸루션의 개념이 나오고요. STM의 경우는 기준 전압은 3.3V까지 입력할 수 있고, 이건 외부에서 VREF 핀에 넣어주는 전압이고, 강의에서 사용하는 FC에는 3.3V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V부터 이 기준 전압까지 ADC를 입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ADC 레졸루션은 이 기준 전압을 몇 단계로 나눠서 측정할 건지에 대한 비트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STM32F4는 ADC 레졸루션을 6비트, 8비트, 10비트, 12비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저희는 12비트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CubeMX에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측정된 디지털 값의 범위는 0부터 4095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측정된 값을 전압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 예를 보시면 ADC의 결과가 1500이 나왔을 때 이 값에 0.00806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환산하면 전압으로는 1.209V가 되겠죠. 그리고 STM의 ADC는 Continuous 모드를 지원하고요. 또 DMA 모드도 지원합니다. 저희는 이 두 모드를 다 사용할 거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전압은 3셀 기준으로 9.6V에서 12.6V 사이가 될 텐데, 이건 바로 ADC를 하기엔 전압이 너무 높아서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회로가 FC에 들어있습니다.
이 회로는 배터리 전압을 체크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회로고요.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 전압을 낮춰주는 전압 분배 회로가 있고, 그게 버퍼 회로랑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서 STM의 ADC로 입력됩니다. 이 전압 분배 회로를 보시면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 부분의 전압이 배터리 전압의 4.49분의 1로 낮아지고요. 버퍼 회로랑 로우 패스 필터는 전압이랑 상관이 없어서 그 전압이 STM의 ADC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최소 9.6V일 때 이 4.49분의 1로 낮아진 전압은 2.138V 정도 되고, 이걸 ADC 하면 결과는 2654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최대 12.6V일 때 낮아진 전압은 2.806V가 되고, 또 ADC 결과는 348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예로 이 회로를 거친 전압을 ADC 했더니 결과가 3000이 나왔다면 아까 그 식에 의해서 전압은 2.418V가 될 거고요. 이건 전압 분배로 낮아진 전압이니까 이걸 다시 배터리 전압으로 계산하려면 여기에 4.49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배터리 전압은 10.857V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걸 다 계산하면 최종적으로는 ADC의 결과에 0.003619를 곱해주면 돼요. 이 3000에 0.003619를 곱해주면 10.857이 나오죠. 그래서 이따가 이 식대로 실제 배터리 전압을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3셀 배터리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고, 4셀 이상부터는 범위가 넘어가서 측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당 전압이 3.2V 이하로 내려가면 배터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셀당 전압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전압을 측정하는 거라서 3셀이니까 10V 이하로 내려가면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게 좋아요. 그 정도로 전압이 떨어지면 전압이 떨어지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까 시연 때처럼 10V 이하로 떨어지면 부저를 울려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구현할 겁니다. 이제 DM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고요. 어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다른 데다 복사할 때 CPU가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복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DMA는 잘만 쓰면 CPU의 부담을 확 줄일 수도 있는 기능이라 엄청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게 ADC의 결과를 이용해서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 ADC 결과를 먼저 변수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실행이 되는 시점에 그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DMA를 사용하면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변수에 저장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할지에 대한 초기 설정이 필요하긴 한데, 한 번만 초기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STM32F4의 DMA는 세 가지 전송 모드가 있는데, Peripheral to Memory, Memory to Peripheral, Memory to Memory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Peripheral은 ADC, I2C, UART 이런 칩 내부 기능들을 Peripheral이라고 하고요. 메모리는 우리가 선언한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DC의 결과를 변수에 저장해야 되니까 Peripheral to Memory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전송이 완료되면 전송 완료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DMA마다 스트림과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스트림이랑 채널마다 지정할 수 있는 페리페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것까지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블럭으로 좀 나타내보면 STM 외부에 이런 회로들이 있고요. 배터리 전압이 이 전압 분배 회로랑 버퍼 회로,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서 STM의 ADC 입력 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STM 내부에서는 ADC 변환을 하고, 그게 끝나면 그 결과가 ADC-DR이라고 하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먼저 저장이 되고, 그 값을 우리가 원하는 변수 ADC value라는 변수에 저장하려면 DMA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줘야겠죠. 그러면 실제 복사가 되는 시점은 CPU가 이 코드를 수행하는 시점이 됩니다. 즉 CPU가 복사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DMA를 사용하게 되면 먼저 DMA 초기 설정할 때 어떤 데이터를 어디다가 몇 바이트 복사할 건지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ADC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우리가 선언한 변수인 ADC value, 이 변수에 복사해라 라고 초기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ADC 변환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 DMA 컨트롤러가 그 값을 이 변수에 복사해 줍니다. 아까처럼 복사하는 코드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DMA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복사를 해주니까 CPU는 아예 복사에 개입하지 않고 그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CPU의 효율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MA는 대량의 데이터를 복사할 때 좋은 기능이고 사실 ADC 하나 변환해서 저장하는 건 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DMA를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다른 데에다가도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강의에서도 한번 써보는 거고요. 그래서 DMA 개념은 잘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ADC랑 DMA의 기능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STM32 따라하기 강좌에 ADC, DMA 부분을 보시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회로는 엄청 간단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 다 드렸고요. ADC 입력은 B포트 0번 핀을 사용하고요. ADC X의 8번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X는 ADC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STM32F4는 ADC 1, 2, 3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는 1번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CubeMX로 이대로 ADC랑 DMA를 설정하고 실제 코드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7-2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엔 폴더 이름을 7-3 배터리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CubeID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ELF 파일이 아니고 런치 파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런치 파일이랑 디버그 폴더 삭제하시고요. 됐으면 Cube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 임포트 하시고 existing 프로젝트 그리고 좀 전에 복사한 7-3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됐으면 ADC를 초기화해야 되니까 먼저 CubeMX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이런 창이 하나 떴는데 봤더니 STM32F4의 펌웨어 패키지 이거를 CubeF4라고 하는데 그 최신 버전에 맞게 이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컨티뉴 하면 9 버전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마이그레이트를 하면 이제 최신 버전에 맞도록 진행을 하는 거라서 마이그레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아날로그 탭을 선택하시고요. ADC 1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드에서 in8 입력 채널 8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확장이 될 거고 오른쪽 이 핀 화면을 보시면 B포트 0번 핀이 ADC 1번에 입력 채널 8번 이렇게 잘 선택이 되어 있죠. 다시 왼쪽으로 오시고요. 이 밑에 이제 설정들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면 밑으로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이 큐브 아이디가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또 이런 버그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위로 올리시면 이제 메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드는 인디펜던트 모드 그대로 두시고요. 그 밑에 ADC 세팅에 클럭 프리스케일러 부분을 이 디바이디드 바이 8로 바꿉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은 12비트로 사용할 거니까 이건 12비트 그대로 두시고 데이터 얼라이먼트는 ADC 변환 결과는 12비트인데 그걸 저장하는 데이터 레지스터가 16비트예요. 그래서 그 변환 결과를 오른쪽 정렬해서 저장할 거냐 왼쪽 정렬할 거냐인데 보통 리틀 엔디언 표현 방식에서는 오른쪽 정렬하죠. 그래서 라이트 얼라이먼트 이대로 두시면 되고 스캔 컨버전 모드는 이제 ADC를 여러 채널을 할 때 그걸 그룹화 시켜서 할 수 있는데 그 그룹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ADC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거고 저희는 단일 채널만 ADC를 할 거라서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디세이블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모드는 이네이블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ADC 변환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또 이어서 계속 ADC 변환을 하는 그 모드를 선택하는 거고 이네이블 하면 이제 자동으로 계속 ADC 변환이 되겠죠. 그 밑에 디스컨티뉴어스 컨버전 모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그 밑에 DMA 컨티뉴어스 리퀘스트는 지금은 디세이블 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데
DMA 이제 설정을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그러면 Enable 메뉴가 생길 겁니다. 그때 Enable 시킬 거예요. 그리고 End of Conversion 이 Select는 단일 채널의 ADC 변환이 끝났을 때 이 EOC 플래그라는 ADC 상태 레지스터에 그 비트를 셋할 거냐, 아니면 전체 ADC 채널을 다 변환을 완료했을 때 이 플래그를 셋할 거냐인데, 저희는 또 단일 채널만 ADC를 할 거라서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end of single 채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ADC 레귤러 컨버전 모드에 넘버 오브 컨버전은 저희는 이제 단일 채널 할 거니까 이거 숫자 1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 두 개는 건드릴 필요는 없고, 그 밑에 랭크를 확장을 하시면 채널이랑 그리고 샘플링 타임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 샘플링 타임을 맨 밑에 있는 480 사이클로 바꿉니다. 이 480 사이클이랑 클럭 프리스케일러 이 두 개가 제가 설정한 대로 안 하면 ADC 변환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출력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랑 같이 이렇게 설정 일치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할 거는 아직 이 DMA 이 부분 빼고 나머지는 끝났고요. DMA 세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 비어 있는데 Add를 선택하시고 ADC 2를 선택하시면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될 거고, 스트림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또 디렉션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DMA 리퀘스트 세팅에 모드를 서큘러 모드로 하면 이제 DMA 전송 완료가 끝나면 또 이어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반복하면서 할 거냐 말 거냐고 서큘러로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 인크리먼트 어드레스가 페리페럴은 체크가 안 돼 있고 메모리가 체크가 돼 있는데 둘 다 체크를 해제합니다. 만약에 그 ADC 변환을 여러 채널을 한다면 그때는 이 메모리에 이네이블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는 한 채널만 할 거라서 역시 다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데이터 위드스 ADC 변환 결과는 12비트인데 16비트의 데이터 레지스터에 그 결과가 저장된다 그랬죠. 선택 확장을 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바이트, 하프워드, 워드 이렇게 있는데, 바이트는 한 바이트를 DMA로 전송할 거냐, 그리고 하프워드는 2바이트, 워드는 4바이트입니다. 저희는 16비트니까 하프워드로 하면 되겠죠. 둘 다 하프워드로 하시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또 DMA 설정이 끝났고요. 다시 파라미터 세팅으로 오시면 이제 DMA Continuous Request가 Enable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Enabl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정할 건 다 끝났고요. 프로젝트 매니저 탭으로 잠깐 오시면 어드밴스드 세팅에 ADC랑 DMA가 이렇게 생겼는데, ADC를 LL로 할까 하다가 할 드라이버가 조금 편한 것 같아서 역시 할 드라이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DMA도 그냥 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정은 다 끝났으니까 코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드 생성이 잘 안되신 분들은 한 번 더 코드 생성을 해주시면 잘 될 거예요. 됐으면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메인 함수 안에서 ADC1 초기 함수랑 DMA 초기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호출이 되어 있죠. 먼저 ADC1 init 함수의 정의로 와보겠습니다. F3을 눌렀더니 adc.c라는 파일이 열렸고요. 그 파일은 이 파일이고, 이 함수의 내부에서는 ADC 관련된 초기화들이 이렇게 코드로 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CubeMX로 ADC 초기화도 했고 DMA 초기화를 또 따로 해줬죠. 밑으로 조금 더 내리시면 할 ADC MSP init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 안에서는 먼저 그 ADC 입력 핀에 대한 GPIO 초기화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DMA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DMA 설명드릴 때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몇 바이트를 복사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몇 바이트를 복사할 건지에 대한 설정은 아까 하프워드 설정한 게 있었는데, 이 16비트를 복사한다, 그 설정이 이 내용이고요. 근데 아직 어떤 데이터를 어디다가 복사할 건지는 설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이게 끝이고, 다시 main.c에서 이번엔 DMA init 함수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F3 눌렀더니 이번에는 DMA.c 파일이 열렸고요. 그 파일은 이 파일이고, 근데 이 함수 안에서는 뭐 초기화하는 게 별로 없죠. 봤더니
NVIC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NVIC는 인터럽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CubeMX로 DMA를 이네이블 시키면 자동으로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럽트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됐고, 이제 stm32f4 it.c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인터럽트 관련된 이제 함수들이 정의된 파일이죠. 맨 밑으로 내리시면 DMA2에 관련된 이 인터럽트 함수가 생성이 됐고, 그 함수 안에서 또 새로운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함수예요. 앞에 할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로 가서 또 봤더니 F3을 눌렀더니 이제 새로운 파일이 열렸고요. 할 드라이버 파일이 열렸습니다. 할 언더바 dma.c 파일이죠. 그리고 이 함수 안에는 되게 복잡한 코드들이 들어있는데 인터럽트 관련된 코드들이고, 저희는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사실은 이 내용들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인터럽트를 사용한다면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봐두셔야겠죠. 저희는 인터럽트를 사용 안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main.c로 오시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복사할 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ADC 변환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야겠죠. 위에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ADC 변환 결과는 12비트니까 그걸 저장할 변수는 16비트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unsigned should 이렇게 하시고요. 변수 이름을 ADC value의 VA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언한 김에 전압 단위로 변환해서 저장할 플롯형 변수를 같이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이렇게 하시고 변수 이름을 배터리 볼트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네, 이 밑에다 코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적으세요. 할 언더바 adc 언더바 스타트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후보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함수는 그냥 일반 모드로 adc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DMA 모드로 adc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건데, 저희는 DMA 방식이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할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꼭 전달해 줘야 된다고 설명드렸었던 이 설정들이 저장되어 있는 구조체 변수의 주소입니다. adc.c 파일을 다시 열어서 보시면 맨 위로 올리시면 구조체 변수가 2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이 변수의 멤버 변수들의 이런 설정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 복사하시고요. 다시 main.c에서 end 기호 쓰시고 이 변수 이름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ADC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의 주소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선언했던 이 ADC value의 주소를 전달해주면 되겠죠. ADC value 복사하시고 주소니까 역시 end 기호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length는 DMA로 복사할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한 개만 복사할 거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ADC가 변환이 완료되면 그 변환 결과가 이 변수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DC value 이 변수에 ADC1의 데이터 레지스터 이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ADC 변환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이제 while문 안에서 ADC 변환이 잘 됐는지 한번 UART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이 while문 안에서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UART로 출력해 보면 되겠죠. printf 하시고 먼저 %d 하고 줄 하나 바꾸고 ADC value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출력하는 김에 그 배터리 전압으로 변환한 결과도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intf 위에 배터리 볼트에 이 ADC value에 들어있는 값에 얼마를 곱하면 전압 단위로 변환이 된다 그랬는데, 이걸 보시면 ADC 결과에 0.00369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0.003619 그리고 뒤에 F를 붙이면 실수로 처리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출력할 때 %F로 이 배터리 볼트에 있는 이 전압값을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t에서 10만큼 간격을 띄고요. %.2F에서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트, 볼트 이 변수에 등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너무 빨리 출력이 돼서 약간의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할 딜레이 100ms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while문이 반복되면서 배터리 전압을 계산하고 그리고 printf로 출력하는데 ADC의 결과랑 그리고 배터리 전압으로 계산한 결과 이렇게 두 가지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while문 안에는 다른 코드는 없고요. 다 주석으로 막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 창 뜨면 내용 확인하시고요.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은 배터리로 전원을 넣어주고 있는 상태고 ADC 결과가 한 326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전압이 11.8V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얼추 잘 출력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배터리 전압이 10V 이하로 떨어지면 부저가 울리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이제 이 밑에서 if 이렇게 하시고 이 배터리 볼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10보다 작으면 10.0F보다 작으면 이 안에서 부저를 울리는 코드를 넣어주면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부저를 끄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부저를 울리는 코드는 위에 이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2000이면 저주파, 1000이면 고주파 소리죠. 고주파 소리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0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꼭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소리를 좀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PSC에 있는 값을 바꿔서 소리를 좀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10V 이하면 부저 소리가 울리고 10V보다 높으면 부저를 끄면 되니까 부저를 끄는 건 이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모든 코드가 다 완성됐습니다. 한번 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또 다 됐고 다시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출력된 결과를 봤더니 지금도 역시 배터리로 전원을 넣어주고 있는 상태고 배터리 전압이 11.7에서 8V 사이 출력이 되고 있죠. 정말 그런지 한번 멀티미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전원을 멀티미터로 찍어 봤더니 11.82V 정도 출력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이 파워 서플라이로 전원을 넣어주면서 10V 미만으로 전원 입력이 낮아졌을 때 과연 부저가 울리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 한번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파워 서플라이로 10.9V 정도 입력을 해주고 있는데 출력되고 있는 값은 한 10.86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전압을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10V 이하로 낮아졌더니 원하는 대로 잘 부저가 울리고 있죠. 다시 10V 이상 되면 부저가 꺼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현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는 이 기능은 10V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 기능은 계속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오늘 한 거는 드론이 비행할 때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 전압 상태를 모르고 비행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추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터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FC 입장에서는 배터리 전압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늘 구현한 거죠. 수업에서는 배터리 전압이 10V 미만으로 떨어지면 단순하게 부저만 울리도록 해놨는데 나중에 제어할 때는 스로틀을 일정 값 이하로 낮춰서 착륙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구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제 수업에서는 구현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시연을 다시 좀 돌려서 보시면 부저가 울리면 부저 자체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좀 큰 편이어서 가급적이면 부저를 안 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배터리 저전압 상태거나 송수신기 연결이 끊겼을 때 같이 사고랑 연결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를 외부로 표시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때만 부저를 울리도록 할 거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부저를 안 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임라인을 다시 보시면 배터리 전압 체크를 하는 시간은 아까 ADC 설정할 때 Continuous Conversion 모드랑 DMA Continuous Request 모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CPU가 ADC 변환하는데 거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CPU가 개입하는 거는 아까 코드 작성할 때 ADC 결과에 얼마를 곱해서 전압 단위로 환산하는 코드를 작성했는데 그 코드만 CPU가 수행하는 거라서 소모되는 시간은 1 마이크로섹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는 따로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